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 후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항상 말하죠. 그런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닥친다고. 저는 그 말이 그저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편안한 거짓말이라고요. 이제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징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서 그 징후가 나타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제 이름은 박민주입니다. 결혼 후에는 강민주였죠. 남편 강지훈과 결혼한 지 15년, 우리는 성남시 분당의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에서 가족 중심, 즉시 입주 가능 같은 단어 옆에 있는 그런 집이었죠. 우리는 볼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고 왓챠 시청 목록을 공유했으며 일요일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신문사에서 나오는 스도쿠 퍼즐을 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2살 아들 준서와 9살 딸 준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에게는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중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팀 팀장으로 일했고 지우는 구조기술자였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조용히 꿈꾸지만 저녁 파티에서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그런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제 여동생 미나는 저보다 4살 어렸고 차로 20분 거리인 판교에 살았습니다. 3년 전 이혼했죠. 전 남편 김민준이 직장 동료 때문에 그녀를 떠났고 그 일로 미나는 잠시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가 점차 많은 감정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주 전화했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 가구, 육아 방식, 직업 선택, 심지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죠.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의 역사 속 복잡한 한 부분을 사랑하듯. 항상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18개월 전,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토요일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일이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이상했던 건 집이 아닌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그 얘기를 꺼내자 그는 헬스장 샤워실 수압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고 우리는 그 주제를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지우는 늘 휴대폰에 무심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두고 가거나 차에 잊어버리거나 준서에게 검색해보라며 건네주기도 했죠. 그 일이 있기 약 2년 전쯤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은 그를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화장실, 차고, 그리고 침대까지. 침대 협탁 위에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죠. 저는 가구 위치가 약간 바뀐 것을 알아채는 것처럼 그 변화를 인지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고 한 번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예전에는 몇 분 안에 답장하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반나절 동안 답이 없었고 뻔한 핑계를 대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짐작했습니다. 그 생각에 자매로서 작은 온기마저 느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항상 잘 지냈습니다. 미나는 우리 집 추석 모임에 왔고 지우는 그녀가 소파 옮기는 것을 도와준 적이 한 번, 공항에 2번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배우자와 당신의 형제자매가 그렇듯
단체 카톡방에서 전달된 웃긴 짤 같은 것들이었죠. 다시 볼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날 저녁은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통 때문에 일찍 집에 와 반쯤 어두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엌 문가에 서서 휴대폰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적이고 부드러우며 온전히 제 것이 아닌 표정이었죠.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옆 소파가 아닌 평소에 앉던 자리가 아닌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지리적인 배치가 제 마음보다 몸이 먼저 이해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민주야, 그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재앙 같은 소식을 듣기 직전에 찾아오는 기이한 명료함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고당했구나. 아니면 아픈 건가? 건강 문제일 거야. 나 미나를 사랑해. 그는 마치 폭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3년 됐어. 미안해.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말한다는 거야. 세상이 빙빙 돌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고요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엌에서 김치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 보리가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절대적인 확신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 남자는 어떤 의미로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3년. 96번의 토요일 아침 헬스장 방문. 3년간 이어진 미나의 모호함. 3년간 침대 협탁 위에 엎어져 있던 휴대폰. 3년간 이 가족 안에서 나 혼자만 바보였던 겁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건 전화는 미나에게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최수진에게 건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14년 경력의 가사 전문 변호사였고 곧 섭리처럼 느껴질 우연의 일치로 4년 전 자신의 여동생이 겪은 끔찍한 이혼 소송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밤. 그녀는 제 목소리에서 저 자신도 아직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차 끓여 놓을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외투를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지우는 여전히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라 예상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남자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가? 밖에.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집이 있는 잠실까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위험한 일이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운전길에서 기억나는 것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비치는 신호등의 초록 불빛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름 모를 노래,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느끼는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벽이 사라진 방 안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듯한 느낌이었죠. 수진의 부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앉히고 제가 입에도 대지 않을 차를 따라주며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좋아. 첫 번째 질문. 공동명의 계좌 있어? 그 질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답할 수 없는 기분은 어때? 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가 노출된 위험은 뭐야?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에게는 공동 명의의 입출금 통장과 예금 계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주택 담보대출도 있었고요. 각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 2개와 지훈이 관리하는 공동 명의의 증권 계좌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액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법감시 팀장이었고 금융상품을 이해했습니다. 씁쓸한 아이러니는 제가 우리의 투자 계좌를 지훈에게 맡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데 관심을 보였고 저는 관대하게 그리고 어리석게도 책임을 나눈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투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손대지 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먼저 모든 걸 문서로 남겨. 저는 거의 자정까지 그녀의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쯤에도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대하게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다른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것, 스프레드 시트가 필요한 무언가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헤아려 본 손실은 단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현실이었지만요. 적어도 3년 동안은 허구의 일부였던 삶을 15년간 쌓아 올린 시간. 이제 깨어진 가족이라는 특별한 상처를 경험하게 될 두 아이. 제 유일한 형제인 여동생과의 관계는 그 3월의 화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통찰력 있고 지적인 여성이라는 제 자아상은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저는 그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나중에 전사나 자연의 힘처럼 묘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은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자정 무렵 자기 집 버디에스 차 안에서 벌벌 떠는 그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저는 41살에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혼이 준서와 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금전적인 불확실성이 두려웠습니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지훈을 무척이나 아끼셨던,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들어야만 하는 부모님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제가 준법감시 업무를 통해 배웠듯이 정보입니다. 그것은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단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그 주위에 보호막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확인하고 부엌 식탁에 노트북과 노란색 리갈 패드를 놓고 앉았습니다. 저는 3개의 열을 만들었습니다. 자산, 리스크, 조치사항,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잠긴 손님방 문 안쪽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게는 계획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화였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훈의 구두 자백은 그가 번복할 수 있었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권 계좌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언가 인출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아닌 변호사로서 수진을 정식으로 선임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착수금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제가 리갈 패드에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적는 것이 너무 섣부르고 거의 미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냥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 추석상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준이가 태어났을 때 분만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41년 동안 제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을 이용해 제 코앞에서 남편과 3년간의 불륜을 저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법정, 어떤 법률 문서, 어떤 재산 합의가 그 특정한 배신감의 무게를 다룰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준서에 도시락을 싸고 준이에게 과학 숙제를 상기시켰습니다. 지훈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마치 폭발하지 않은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로서 수진과 정식 상담 예약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유리 건물 14층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 특정 수요일 아침, 아름다우면서도 제 상황에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시간을 비워두었지만 우리는 90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이혼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따져.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여도가 반드시 50대 5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사가 결정하는 공평함을 의미했고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그리고 공동 명의의 증권 계좌는 저를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분류는 감정적으로는 파괴적이었지만 재산 유출과 같은 재정적 부정행위와 연결되지 않는 한 이혼 소송에서 법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증권 계좌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년치 거래 내역서를 전부 뽑아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그 사람한테 묻지 말고 증권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그 증권 계좌는 미래에셋 증권에 있었고 저는 공동 계좌주였습니다. 로그인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함께 설정했었죠. 저는 그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항상 지훈이 분기별로 요약해주는 내용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를 믿는다는 것을 아는 남자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요약본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고 지훈이 이제는 명백히 그의 방이 된 곳으로 들어간 후 저는 로그인했습니다. 18개월 전 그 계좌에는 4억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인덱스 펀드, 개별 주식, 그리고 현금의 조합이었죠.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하는 이유는 지훈이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책임감 있는 장기 계획의 증거라며 자랑스럽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잔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억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지난 3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의 모든 페이지를요. 다음 날 아침 집 프린터가 아닌 제가 고객 문서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 회사 프린터로 그것들을 인쇄했습니다. 모든 것에 날짜를 기입하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폴더를 회사 책상 서랍 3분기 규정 업데이트라고 표시된 파일 뒤에 넣어두었습니다. 지훈이 설령 찾아보려 한다 해도 절대 생각하지 못할 곳이었죠. 이 문서화 과정, 즉 4일간의 조심스럽고 조용한 작업 중에 저는 지훈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징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이 아니라 감시하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와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제 업무 일정에 대해 2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며 일부러 무심한 척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냥했고 평소와 같았으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렸고 준이의 피아노 발표회에 참석했으며 부엌 식탁에서 업무 이메일에 답장했습니다. 저는 평범함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아채는 일을 해온 여자의 정밀함으로 마침내 그 기술을 제 안으로 돌렸습니다. 목요일에 미나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약간 지나치게
침착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다며 자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었습니다.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저장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증거는 토요일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수원에 있는 생일 파티에 데려다 주고 3시간 동안은 집에 돌아올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혹은 충동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저 자신도 인정하지 않은 더 의도적인 무언가에 이끌려 저는 45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와 준이에게는 무언가를 잊고 왔다고 말했죠. 지훈의 차가 바디에스에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 방문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차고 문을 통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은밀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의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최근에 들어왔거나 비밀번호가 공유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미나가 제 부엌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지우는 가까이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물리적 공간에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 편안함, 그 소유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 일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특정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침묵이었죠. 미나의 얼굴에는 여러 표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격, 죄책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신중하게 주목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했습니다.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이 특정한 발견에 대해 필요한 모든 감정을 이미 다 겪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사람의 침착함이었죠. 그녀는 떠났습니다. 지우는 부엌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난 그게 뭔지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 수진에게 한 단어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했어.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문서와는 탄탄했습니다. 재정적 비리는 기록되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제 집에서 제 눈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수지는 지훈의 고백이 있은 지 3주 후인 월요일 아침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전 금요일 그녀의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준서와 준이는 학교에 있었고 지훈은 회사에 있었으며 14층 창밖의 도시는 완전하고도 자비로운 무관심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장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파탄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수진의 전술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책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결과를 개선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기록, 자산 문서, 그리고 양육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서류의 흙흔적이 정의의 건축물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철저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월요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게 4번 전화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6시 15분, 그가 집에 와서 부엌에 섰습니다. 바로 그 부엌, 제가 그들을 발견했던 바로 그 아일랜드 식탁 앞에서 그의 얼굴은 충격에서 더 단단한 무언가로 재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말할 수는 있었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당신이 약 3주 전에 저한테 말했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 지훈 씨, 저는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내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당신에게 내 법적 전략을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경로를 통해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판교에 있는 미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첫 번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소송 제기 이틀 후인 수요일 저녁, 아이들이 위층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분명히 생각해 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으며 연구된 버전의 뉘우침을 보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화난 거 알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언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민주 언니. 이건 우리 가족을 파괴할 거야. 엄마 아빠는 협상 카드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협상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을 생각해 보라고 부탁하는 거야. 공개적인 법정 다툼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지훈 씨랑 나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순간 조심스럽게 유지하던 평정심이 약간 무너지며 그 아래에 있는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계획하지 않았어. 3년은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긴 시간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접근은 지훈이었고 덜 부드러웠습니다. 3일 후인 토요일 아침, 제가 아이들을 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아닌 제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지난 몇 주간의 신중하고 사과하는 듯한 어조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나도 변호사와 상담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둬야 할 거야. 그 증권 계좌는 당신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관리되었어. 당신은 내 관리 결정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지. 법정에서 그 부분을 반박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야. 저는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수진도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법적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가 거래 내역서를 봤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이야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남자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는 우리 변호사들끼리 할 일이에요. 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일주일 후 저는 모르는 개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만약 제가 재정조사를 밀어붙인다면 제 회사에서의 직업적 행동에 관한 특정 정보가 제 고용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번 읽었습니다. 즉시 수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 IT 보안 책임자인 윤혜린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제가 준법 감시 검토 과정에서 그녀의 부서를 조용히 보호해 준 적이 있어 제게 직업적인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재적인 법적 사용을 위해 이메일의 출처를 문서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혜리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협박은 공허했습니다. 제 직업적 기록은 15년간의 꼼꼼하고 문서화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는 제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서투른 수를 두고 서투른 수는 증거를 남깁니다. 그들은 그 이메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한 협박 시도에 해당돼. 다음 월요일 제가 찾아갔을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자. 저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게 놔두자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진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끔 좋은 조언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의를 쉬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거리인 강원도 춘천에 있는 친구 지은의 별장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봄 기운에 아직 반쯤 얼어있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슬픔의 연기가 아니라, 슬픔을 유용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5년 동안 한 가족을 사랑했고 그것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본 것에 순수한 물리적 무게를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그 대화는 당신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 가진 이미지를 실망시켜야 할 때 겪게 되는 특정한 방식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딸을 지훈에게 믿고 맡겼던 아버지는 아주 조용해지셨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오후 분당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혹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지훈이 문 앞에 나타나거나 미나가 협박 전화를 하는 것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비하지 못했던 것은 지훈이 친절하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일요일 저녁, 제가 부엌 식탁에 앉아 준이의 수학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최근 몇 주간의 방어적인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이 있기 전 처음 12년 동안 제가 그라고 믿었던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계속 생각해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준서가 잠을 잘 못 자. 그거 알았어. 그가 지난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진 같은 충격을 감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엄마의 세심한 주의력으로 준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네. 저녁 식사 후 TV를 보지 않고 바로 자기 방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지훈의 목소리는 신중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하중을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구조 기술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구하자는 게 아니야.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걸 더 깔끔하고 덜 적대적으로 만들자는 거지. 그가 틀렸을까요? 조정이 덜 적대적일까요? 추상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2주 전에 직업적 비리를 암시하는 협박성 이메일 전송을 묵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수진의 회계감사가 아직 파헤치고 있는 거의 1억 3천만 원의 자산 이체를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법적 입지가 약해지자 제 모성 본능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단 한순간이라도 그가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을 탓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한테 말해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시도는 더 우회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이 아닌 제 사무실로 꽃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튤립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니가 보고 싶어.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저는 한참 동안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 전체가 볼 수 있는 탕비실에 놓아두고 가능한 한 그 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카드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달 날짜와 시간을 3분기 규정 업데이트 폴더의 협박 이메일과 미래에셋증권 스크린샷과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미나가 정확하게 계산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꽃이 제가 그것에 대해 불평하면 저를 옹졸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부드럽게 만들 종류의 제스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우아한 형태의 조종이었고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냉소적으로 감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덫을 감상하는 것과 그 덫에 걸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훈과 미나는 그 몇 주 동안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저를 지켜보며 제 움직임을 읽고 제 시간 계획을 가늠하고 제 전략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었고 공격적인 협상으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이것은 수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양쪽에서 모두 진행 중이었고 제 적대자들이 바랐던 것은 제가 믿기에 시간과 압박이 제 결심을 약화시켜 제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결국 감정적 무게가 싸움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게와 결심의 관계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때로는 무게가 당신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사회적 지지는 세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진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화요일 저녁에 전화해서 의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주는 친구로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은이었습니다. 춘천의 별장에서 저를 붙잡아 주었던 그녀는 이제 4월에 2번이나 분당으로 내려와 와인을 가져왔고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에서 저와 함께 앉아 제가 낮에는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동료 정유미 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6년 전에 자신의 이혼을 겪었고 어느 날 오후 직원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조용히 옆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잘 대처하고 있네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에서 종종 생략되는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지탱해주는 평범한 사람들은 극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가져다 주고 평범한 질문을 하며 당신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체하기 어려운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존과 붕괴를 갈랐습니다. 봄이 지나갔습니다. 4월이 5월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그 자체의 차가운 동력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거리에서 지켜보던 지훈과 미나는 제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왔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조정, 그것이 암시하는 계획의 정도, 소송 제기 후 3개월이 지난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임시 양육권 합의에 따라 주말 동안 지훈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혼자서 슬픔을 공간 활용으로 전환하는 여자의 집중된 목적의식으로 복도 벽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제 현관 앞에 선 지훈, 그의 약간 왼쪽 뒤,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동선을 리허설한 사람들처럼 서 있는 미나. 얘기 좀 하고 싶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그냥 얘기만.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식간에 6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들인 것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고백을 전했던 바로 그 안락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소파에 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배치는 거의 흥미로웠습니다. 제 삶이라는 빌린 공간 속에서 은밀한 불륜을 저질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제 가구 위에 공개적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함이 요청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 양.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조정된 버전, 합리적인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는 분명히 연습한 듯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알아. 그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축소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진심으로 아이들과 당신의 안녕, 그리고 길어지는 법정 싸움이 모두에게 단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걱정돼서 왔어.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야, 당신은 뭔가를 얻게 될 거야. 아마 알고 있겠지.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준서는 이미 힘들어하고 있어. 준이가 지난주에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 울었어. 당신 걱정시킬까봐 말 안 했는데 학교에서도 운대. 그게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내 아이들을 당신 주장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건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알아요. 저는 아이들의 안녕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적 절차도 관리하고 있죠. 그 두 가지는 상충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미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고 더 친밀하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10대 시절 그녀가 제가 빌려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빌리고 싶을 때 사용하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화난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잠시만, 그냥 현실적인 문제로 그 감정은 제쳐둘 수 없을까? 왜냐하면 김 변호사가 지훈 씨한테 하는 말이 나 이거 알거든.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언니한테 말해주는 거야. 이 사건이 언니한테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야. 자산 문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 지훈 씨 변호사가 암묵적 동의와 관리 재량을 주장하면 수진이는 회계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부부 공동 재산의 낭비를 주장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미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 전 부엌에서 그녀의 얼굴에서 보았던 계산적인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집 안락의자에 앉아 토요일 아침에 제 유일한 여동생을 바라보며 저는 제 성인기의 대부분을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녀를 관리하며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그렇게 잘나야만 속이 시원해. 미나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거나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그냥 내버려 두질 못하고 꼭 프로젝트로 전략으로 만들어야겠어? 넌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전략을 짜는 걸 이해해줘야지. 지훈이 미나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것만은 말해줄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죄책감도 뉘우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에 마침내 정직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이걸 질질 끌고 추하게 만들면 내가 사람들에게 언니에 대해 말할 거야. 언니가 몇 년 동안 나한테 말했던 것들, 언니의 힘든 점, 불안감, 사람들이 언니에 대해 가진 이미지를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단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재구성할 만한 것들. 저는 3초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건 명예훼손이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주 흥미로워 하겠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우아하지 않게 떠났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움직였고 미나는 분노가 쓸모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억누르는 사람의 뻣뻣한 자세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들이 지훈의 차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어쩔 수 없이 미나가 낮고 날카롭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과 지훈의 짧은 대답, 그리고 차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잠시 서서 문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미나가 암시한 것의 광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사적인 것들, 평생의 자매의 속에서 털어놓았던 약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처를 주기에 충분할 만큼은요. 두려움은 현실이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벽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소를 마쳤습니다. 정호의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집에 왔었어. 미나가 개인정보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암시적인 협박을 했어. 나는 침착하게 대응했어. 기록해줘. 수진이 답장했습니다. 좋아. 이제 2건이네. 증인신문은 6월의 어느 수요일 수진의 사무실에서 6블록 떨어진 시내 건물의 17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저, 수진, 지훈, 그의 변호사인 김 변호사, 그리고 법원 속기사였습니다. 미나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와 지훈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송과 관련되게 될 참이었습니다. 증인 신문 3주 전 수진은 부부 공동 재산과 관련된 재정적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진이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는 28개월에 걸쳐 공동증권 계좌에서 빠져나간 1억 2,500만 원의 이체 내역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돈은 투자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정으로 손실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동 감지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금액으로 나뉘어 지훈 단독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계 보고서가 파괴적인 명료함으로 보여주듯이 9개월 전에 지훈과 박미나가 공동으로 개설한 2번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제가 서류의 흔적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제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읽지 못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증인 신문 당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산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연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옷은 자기 확신의 한 형태이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기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의실 테이블에 물 한 잔을 놓고 앉아 15년 동안 생업으로 리스크를 평가해온 여자의 침착함으로 제 노트를 검토했습니다. 지훈이 김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수진을 그리고 수진 앞에 놓인 두껍고 탭이 붙은 폴더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그 구조적 전조인 인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암묵적 동의 주장, 관리 재량권 변호, 지훈의 계좌 이체를 평범한 재무 계획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런 종류의 분쟁을 여러 번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회계 보고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했고 속기사는 모든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계좌 명세서, 이체 기록, 지훈과 미나가 개설한 공동 계좌, 추적된 1억 2,500만 원의 자금, 그리고 주목할 만하게도 지훈의 고백 14개월 전부터 시작된 날짜들. 이는 재정적 인출이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온전하고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강지훈 씨, 수진이 지훈을 직접 부르며 말했습니다. 박미나 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수진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지훈의 평정심은 폴더의 2번째 탭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은 무언가를 말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특정한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 회계 보고서를 자산 공개 보충 자료의 증거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사님은 주말까지 받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그의 변호사도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말했습니다. 수진에게도 속기사에게도 아닌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원하던 거지. 모든 걸 망가뜨릴 이유가 필요했던 거잖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에 대비했습니다. 그의 법적 주장, 그의 변호사의 전술, 절차의 차가운 기계 장치에 대해서요. 저는 이 특정 발언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당신이 줬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걸 썼을 뿐이야. 그 방안의 침묵은 이 이야기의 이전 모든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식이 완전히 거친 절차의 침묵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그와 지우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유리 칸막이를 통해 그들이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빠르게 말하며 손짓은 팽팽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압박 속에서 재조정하는 변호사의 몸짓이었습니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상하러 올 거야.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판교 어딘가에서 미나는 결과가 어땠는지 알려줄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부엌 아일랜드 식탁에 마치 자기 공간인 것처럼 편안함과 소유권을 가지고 앉아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배달된 꽃을 생각했습니다. 2달 전 제 거실에서 본 그녀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고 지식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의 침착함으로 협박을 가하던 그 얼굴을요. 지식은 힘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속기사와 회계 감사 보고서가 있는 17층 회의실에서 문서화된 지식,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지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합의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분쟁 중인 이혼 사건에서의 합의 논의는 단 한 번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갈리고 체계적이며 변호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교환에는 그 밑에 깔린 실제 인간적인 상처의 감정적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제 감정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까지 오기 위해 제 감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법을 원했습니다. 수지는 부드러움 없이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의 집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준서와 준이에 대한 주양육권은 제가 갖고 지훈에게는 정해진 면접 교섭 시간을 부여, 모든 퇴직연금 계좌의 공평한 분할과 부부 공동재산의 낭비를 근거로 한 1억 2,500만 원에 이전된 자금 전액 반환 및 이자 지급. 김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그는 집에 대한 소유권, 양육권 분할, 자금 이체의 성격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6월 말 8일 동안 수진의 회의실에서 2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2번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가 초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초기 투자에 대한 관리 재량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의뢰인과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공동 계좌로의 이체에 대해서는 관리 재량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의 흔적은 너무나 명확했고 시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으며 패턴은 너무나 의도적이었습니다. 동정적인 포장조차도 36개월간의 문서화된 이체 내역 앞에서는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2번째 회의날 아침, 김 변호사는 지운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진과 제 맞은편에 앉아 45분 동안 수정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입장은 우리가 시작했던 지점에서 숫자를 추적해보면 협상이라는 어휘로 포장된 완전한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지훈은 혼인 재산인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이었습니다. 그 집, 분당의 방 4개짜리 아파트, 제 아이들이 자라난 곳, 준서가 문틀의 키를 재고 준이가 바디에스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그곳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1억 2,500만 원의 이체 기간 동안에 8% 이자를 더한 금액은 최종 판결 후 60일 이내에 지훈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될 것이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혼인기간의 공평한 지분에 따라 분할되었는데 15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준서와 준이의 주 양육권은 제게 주어집니다. 지훈은 격주 주말과 주중 저녁 식사 한 번에 면접 교섭 시간을 갖게 되며 추가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우선 거부권이 주어집니다. 두 아이 모두 현재 학교에 계속 다닐 것입니다. 교육, 의료, 종교에 관한 모든 주요 결정은 상호 동의가 필요하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훈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양육권 합의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숫자로는 가장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직한 남편이었고 불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육 기록은 그것과 별개였고 저는 수진과의 모든 대화에서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서 아이들을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안정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일상, 친구 관계,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집이 견고하고 영구적이라는 느낌. 주 양육권은 제게 그 안정성을 유지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격주 주말은 지훈에게 아이들 삶에서 진정하고 구조화된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관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확함이었습니다. 저는 7월 초 어느 금요일 오후 수진의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수진은 이 펜을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특별히 보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축하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지. 마무리.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마무리. 한 가지 추가적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혜린의 문서화를 통해 우리가 추호 지훈의 홈 네트워크에 있는 기기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적한 협박 이메일은 불성실한 소송 행위의 증거로 수진의 파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모든 합의 협상 과정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고 김 변호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용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종류의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서명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부엌에서, 바로 내 부엌에서 내가 아는 동네에 있는 내 소유가 된 집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삶은 부서졌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준서는 위층에서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정오까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단단함이었습니다. 마치 무게가 제 발밑 바닥으로 다시 가라앉는 것 같았고 벽이 다시 하중을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 동안 그다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미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합의는 공동 계좌의 해지, 이전된 자금의 반환, 그리고 암묵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그가 그녀와 유지해왔던 모든 재정적 관계의 끝을 요구했습니다. 지훈이 그녀에게 무엇을 약속했든 그는 이제 그것을 지킬 여력이 없었습니다. 합의가 그것을 확실히 했으니까요. 제가 미나를 벌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여러 번 던졌습니다. 솔직한 대답은 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처벌이 제 결정의 동력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린 모든 선택은 법적으로 건져냈고 문서화되었으며 방어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 선택들이 미나에게 결과적으로 처벌이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구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지훈의 고백, 다음 날 아침에 제 모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홀로 노란색 리갈 패드와 세 개의 열을 앞에 두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던 여자, 떨면서도 동시에 체계적이었던 그 여자. 그때의 저는 지금 이 식탁에 앉아 있는 서두르지 않고 맑은 눈을 하고 발밑에 땅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두 아침 사이의 거리가 바로 진정으로 얻어낸 것의 척도였습니다. 집도, 돈도, 양육권 조건도 아닌 그 거리 자체. 제가 그 거리를 건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준서가 일어나면 볼 수 있도록 메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름 아침은 평범하고 맑았고 이웃들은 잔디를 깎고 있었으며 두 집 건너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1년은 제가 재건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배운 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건설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는 일련의 단계들. 하지만 실제로 느낀 것은 더 조용하고 낯선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항상 지나치기만 했던 방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고 슬픔과 경계심, 법적 준비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 여전히 그곳에, 여전히 제 것이며 이제는 다른 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연속성을 위해 학년이 끝날 때까지 분당집에 머물렀습니다. 9월 준서가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준이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봄부터 고민해오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집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방 하나하나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 4개짜리 아파트를 바라보며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 삶의 버전을 위해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에 맞는 무언가를 원해도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맑은 날에는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가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세심한 디테일로 리모델링된 부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준이의 방을 칠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가 17개의 색상 견본 중에서 고른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신경 쓰는 13살 소년의 일부러 무심한 척하는 태도로 더 큰 창문이 있는 방을 가져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저는 11월에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준법 감시팀 부장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논의되었던 역할이었고 위기가 최악이었던 동안에는 여력이 없어서 조용히 포기했던 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직업적으로 알고 지낸 제 상사 수진 이사님은 제 평가 면담에서 제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켜봐 왔다며 그것이 압박 속에서의 제 역량에 대해 그녀가 이미 믿고 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난 한 해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포함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8월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할 일이었고 제가 여기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에서 심리 상담이 생략되는 것이 일종의 부정직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가 겪었던 일을 겪고 나서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의 아이들이나 변호사 혹은 이미 관대하게 베풀어준 친구들이 아닌 처리될 수 있는 어딘가가 필요합니다.
수요일 오후마다 만나는 이 박사님은 제게 유능함 외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주었고 그 공간은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사과나 설명 없이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사실이고 여성들이 새로운 연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회복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지치게 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받는 아이들의 회복력으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수면은 10월까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이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절친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주말에 아버지를 만났고 저는 우리의 모든 교류에서 정중하고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있었고 그들은 그 상호작용의 모델을 자신의 성인 생활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훈과 미나는 이혼이 확정된 지 8개월 후인 8월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자 그들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는 지훈이 조용히 쌓아왔던 완충 자금을 박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입을 보충해왔던 미나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싸움이 매우 잦았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자 지훈의 고백 후 2년 만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저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고 사적인 슬픔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것을 야기하지 않은 사람의 특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제 법적 대응보다 몇 년이나 앞선 선택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대신하여 그 결과들을 흡수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끔 생각하는 차이점입니다. 맑은 저녁, 송도에 있는 제 베란다에 앉아 바다가 보일 때 아이들은 안에 있고 제 삶은 조용하고 제 것이며 현실일 때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지성을 믿으세요. 배신을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무자비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중했고 모든 것을 문서화했으며 두려움이 제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그들과 맞섰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계획을 세웠을까요?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